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연령대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남자들의 차에 대한 관심은 참 대단한데요. 신차에 대한 이야기 말고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주류의 자동차가 과도기 없이 바로 전기차가 되겠냐는 이런 주제는 의외로 남자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지인들 사이에서 실제 경험해본 일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내연기관차에서 과도기 없이 바로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그게 불가능하다. 내연기관차가 감소하는 비중만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등이 같이 비중을 먹어 들어갈 거고, 어느 시점 들어서는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각각이 세계 자동차 점유율의 일정 비중을 가지고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칠 거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서로 열변을 토하면서 부딪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네가 뭐 잘 모르니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중간에 화재 전환 안 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질까봐 신경이 쓰일 정도로 이 주제가 건드리면 은근 핫한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끝없이 주고받던 대화가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니까 양쪽이 둘 다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던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고 자동차의 주류가 된다는 그 말이 도대체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몇 프로 비중을 차지해야 전기차를 주류로 볼 거냐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50% 정도 되면 그게 주류지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그걸 들은 반대편은 에이 그건 아니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했다는 말은 내연기관차만큼의 비중이 전기차로 되어야 그걸 대체했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전기차 50%, 하이브리드 30%, 나머지 20% 이런 식이면 전기차가 혼자서 대체했다고 볼 수 있냐, 그게 여러 종류의 차가 공존하는 가독이 아니냐고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전체 차에서 전기차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대체했다고 생각하는지 주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머릿속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끝없이 흘러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내연기관차 자리를 오염물질 덜 배출하는 여러 종류의 차들이 비중을 먹어 들어가는데, 갈수록 전기차 비중이 더 실리면서 시장이 나중에는 전기차 위주로 편성될 거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 듯 했습니다. 뭐 나중에 전기차 기술에 한계가 온다든지 경쟁이 되는 친환경 동력원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든지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도 다양한 동력의 공존기, 다르게 말하면 전기차에 과도기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뭐 그게 뭐라고 사람들 보는 데서 아저씨들끼리 참, 하여간 저도 이러고 삽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친환경 동력차 시대에 접어들어 내연기관차는 그냥 버려질까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될 거다, 수소차 시대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고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차원에서 들어볼 내용이라는 건데요.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수소차든 이런 내용이 나오는 본질은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들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중에서 전기차가 가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무게가 실려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전기차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사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자동차 회사가 등장해서 진짜 좋은 차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데요.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은 진입장벽이 거의 철옹성에 가까울 만큼 튼튼하고 높다고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급 차를 선택할 때는 유럽차, 짱짱하고 실속 있는 차는 일본차, 한국차 같은 그런 구매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품질 좋은 차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낯선 회사, 이미지가 안 좋은 나라의 자동차, 그런 거 쉽게 사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차를 살 때는 차 자체의 가격, 성능뿐만 아니라 정비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중고로 내다 팔 때 얼마나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기존 그 브랜드차 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어떤지, 브랜드가 주는 사회적 이미지, 국가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고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가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소비자가 쉽게 구매해주지는 않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봐도 내연기관차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광범위한 부품 공급 체인이 뒤따라줘야 하고, 사실상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부품 회사와 물류 시스템 등 관련 산업과 인프라가 같이 수준이 높아져야 좋은 차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품의 상호작용으로 움직이는 엔진, 그리고 그 엔진 때문에 필요한 시동계통, 연료계통, 흡기, 배기, 윤활, 냉각계통 등의 조합으로 복잡하게 작동하는 내연기관의 특성상 작은 부품 문제 하나만으로도 전체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는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생산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했는지, 오랜 기간 안정성을 검증해 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친환경이고 뭐고 이런 거 빼고 보자고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 수가 30%, 최대 40% 가까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만큼의 부품업체, 공급체인을 형성하지 않아도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고요. 들어가는 부품마저도 내연기관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엔진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없기 때문에 차량 결함도 적고, 설령 결함이 있다고 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되는 영역이 넓어서 기업 차원에서 차량 성능 유지 관리에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기업들, 그리고 가능성 크고 오래 갈 수 있는 투자처를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벗어나서 진입장벽 낮고 더 미래 가능성이 큰 전기차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기존 전통의 내연기관차 브랜드는 지금 당장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기관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어차피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는 건 사실이라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도 하고 공격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져볼 수 있죠. 한국,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수출 강국인 이 나라들은 경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완성차 회사, 부품 회사뿐만 아니라 철강, 기계, 전기전자, 화학 분야, 정비 산업까지 이 내연기관 완성차 산업 하나 때문에 산업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단순히 차 하나만 본다면 전기차 시대에 집중만 하면 되겠지만 내연기관차 비중이 축소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강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산업과 인력의 타격을 줄여야 하는 두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이탈되는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산업도 키워야 되는데 그게 키운다고 몇 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전기차 시대고 뭐고 다 좋은데 자동차 강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좀 천천히 오고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타격 없이 차츰차츰 줄어 다른 산업에 옮겨갈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오염물질 저감에 거의 한계에 이른 내연기관차를 앞으로 환경규제 때문에 생산자나 사용하는 소비자 둘 다 점점 제약이 많아질 건데 일자리 명분으로 내연기관차를 20년, 30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기존 자동차 강국들이 전기차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연기관 자동차가 친환경 차량만큼 지금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 생산 판매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국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 없이 전기차로 재편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연기관차는 다른 차량에게 환경 문제가 아닌 편의성, 생산, 유지 보수 효율성 등에서 밀려서 서서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내연기관차가 어떻게 오염물질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프 하나 볼까요? 화면의 그래프는 차종별로 10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CO2를 배출하는지 나타낸 자료입니다. 전기차는 주행 중에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서 도로에서 보이는 환경오염은 없는데 배터리 생산이나 전기 생산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CO2를 배출합니다. 그에 비해 내연기관차는 주행 중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이거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전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친환경이 아니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연기관차도 배기가스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친환경차가 될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지금 배기가스 저감 기술은 거의 한계에 달해 있죠. 근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가 문제가 아니라 내연기관차가 쓰는 연료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거기서 탄생한 게 탄소 중립 연료 혹은 전기 기반 연료로 불리는 이 퓨얼입니다. 원유 한 방울 안 섞인 인공 합성 연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의 전기 분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료라 앞에 알파벳 E가 붙는 건데 냄새는 없지만 촉감이 휘발유나 디젤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라고 할지라도 환경오염 많이 안 시키는 연료로 주행을 하면 내연기관차도 친환경차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연료는 전기차, 수소차가 보편화될 때까지 기존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항공사 KML이 에너지 기업 쉘에서 만든 이 퓨얼을 일반 연료에 혼합해 사용하면서 안정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독일 포르쉐가 칠레에 이 퓨얼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2022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우디 역시도 이 퓨얼 연구소에서 이 퓨얼 생산과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등도 이 퓨얼 연구에 나섰고요. 정유사 엑슨모빌도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스페인, 네덜란드의 에너지 기업들도 현재 이 퓨얼 공장을 짓고 있거나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최근 이 퓨얼 확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차,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 한국, 일본, 석유업계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 관련이 높은 국가나 기업들이 이 퓨얼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분해 이야기 나오자마자 느꼈겠지만 아직 이 퓨얼의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 휘발유에 이 퓨얼을 섞거나 하이브리드카에 이 퓨얼을 적용하는 등의 여러가지 논의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생산 단가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을 너무 또 투자 관점으로만 보시지는 말고요. 앞으로 전기차로 발전한다고 하지만 내연기관차는 또 그 자체로 산업이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주는 걸로 이 정보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